10장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 32편의 실제 이야기. 1. 한 번에 들이닥친 6가지 불행. C.I. 블랙우드 마이너스 데이브스 상업 전문학교 이사장.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1943년 여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걱정의 절반이 내 어깨에 내려앉은 듯 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정상적이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겪은 문제라고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사업가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고 나는 그것들을 쉽게 해결하고는 했다. 그런데 갑자기 6개의 중대한 문제가 한 번에 콰르릉 쿵쾅 들이닥친 것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문제를 마주할 걱정에 날이 밝아오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다. 1. 내가 운영하는 상업 전문학교는 금전적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전쟁터로 떠났고 대다수의 여자아이들은 군수공장에 나가 돈을 벌었다.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상업학교 졸업생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2. 장남이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망연자실했다. 3. 오클라호마 시티는 공항 건설을 위한 넓은 토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내 집이자 아버지의 집인 이곳은 공항 부지 한복판에 자리했다. 그들이 이 집을 사들인다면 나는 본래 가치의 10분의 1값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집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택난 때문에 6명의 식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나는 이러다 우리가 천막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졌다. 물론 천막을 살 돈이라도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4. 집에 있는 우물이 인근 배수로 공사로 말라버렸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데는 $500가 들었다. 하지만 집이 정부로 넘어가 버린다면 쓸모없는 짓이 될 것이다. 나는 2달 동안 매일 아침 양동이에 가축에게 먹일 물을 길어왔다. 나는 전쟁 내내 그 짓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5. 나는 상업학교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내게는 비급 차량 카드가 있었는데 그건 곧 내가 새로운 타이어를 교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다. 나는 낡은 포드의 타이어가 운명을 다할 경우 어떻게 출근해야 할지 걱정했다. 6. 큰딸아이가 예정보다 1년 먼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딸아이는 대학에 가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듯 하지만 내게는 등록금을 내줄 만한 여유가 없다. 딸아이는 마음을 크게 다치고 말 것이다. 하루는 사무실에 앉아서 한참 걱정하고 있던 나는 그것들을 종이에 옮겨 적어보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세상에 나만큼 걱정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길 승산이 있는 걱정거리와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가졌던 문제들은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내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것들을 종이에 옮겨놓고는 몇 달 후에 그런 종이가 있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서류처를 옮기던 나는 당시 내 건강을 위협하던 6가지 중대한 문제가 적힌 그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교훈을 얻었다. 나중에 보니 그 어떤 문제도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6가지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끝났다. 1. 학교 문을 닫게 될까 우려했던 걱정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정부는 재향 군인들의 위탁 교육을 위해 상업 전문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의 정원이 모두 차버렸다. 2. 아들에 대한 내 모든 걱정 역시 쓸데없는 짓이었다.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집에 돌아왔다. 3. 땅이 공항 부지에 넘어가는 걱정 역시 쓸데없었다. 우리 농장에서 1.6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유전이 발견돼 땅값이 올랐고 공항을 건설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자 정부는 매입 절차를 포기해버렸다. 4.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걱정도 기우였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걱정 없이 돈을 투자해 새로운 우물을 팠고 물 부족에 시달릴 일이 없어졌다. 5. 타이어를 못 쓰게 되는 상황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타이어를 수리하여 조심스럽게 운행한 결과 타이어는 살아남았던 것이다. 6. 딸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걱정 역시 쓸데없었다. 대학 입학처로부터 2개월 전 나는 기적처럼 학교 근무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감사직을 얻게 되었다. 그 일자리를 통해 아이의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조바심을 냈던 걱정들의 99%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18개월 전 어느 오후에 처량하게 앉아
걱정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6가지 문제를 두고 쓸모없는 씨름을 했던 것이 감사할 지경이다.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었다.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거나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바보처럼 마음을 졸이고 비극을 맞이하는 결과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다름 아닌 어제의 당신이 걱정하던 내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보라. 2. 1시간 만에 확실한 낙천주의자가 되는 법. 로저 W. 팝슨 마이너스 유명한 경제학자, 매사추세츠주 웨즐리 힐츠 팝슨 파크.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울함을 느낀다는 걸 확인했을 때 나는 1시간 만에 걱정을 떨쳐내고 확실한 낙천주의자로 변신할 수 있다. 내 방식은 이러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서재로 들어가 오직 역사책만을 전시해둔 선반을 찾는다. 그리고 여전히 두 눈을 꼭 감은 채 책 한 권을 집어든다. 이때 프레스콧의 멕시코 정복을 꺼내드는지 수에토니우스의 황제 열전을 꺼내드는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절대 눈을 뜨지 않은 채 아무 페이지나 펼치는 것이다. 그런 뒤에 눈을 뜨고 1시간 동안 독서를 이어간다. 계속해서 역사책을 읽을수록 나는 세상은 언제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문명은 벼랑 끝에서 비틀대 왔다는 걸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절감할 수 있다. 역사책은 전쟁, 기아, 가난, 역병 그리고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정직하게 고발한다. 역사책을 1시간가량 읽고 난 뒤면 지금 처한 나쁜 상황은 과거에 비해 나쁜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나는 현재 내가 처한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나은 곳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장 전체를 투자해도 좋을 만한 비법이다. 역사책을 읽어라. 1만 년의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확인하라. 3. 열등감에서 벗어난 방법. 엘머 토머스 마이너스 오클라호마 출신 미국 상원의원. 내가 15살이었을 때 나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키가 컸고 말랐기에 꼬챙이를 보는 것 같았다. 키는 188cm였는데 몸무게는 53kg에 불과했다. 그리고 큰 키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기에 다른 남자아이들과 야구나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며 뾰족한 얼굴이라고 놀려댔다. 나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타인을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사람들을 피하며 지냈다. 내가 살던 농가는 공공도로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빽빽한 원시림 같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고속도로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내내 사람 구경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 당시의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두었다면 나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매시간 빼빼 마르고 길쭉하고 약한 몸을 곱씹으며 보냈다. 그 외에는 떠올리는 게 없을 지경이었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어머니는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녀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머리로 먹고 살아야 한다. 내 몸은 언제든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부모님이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직접 벌어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겨울 동안 주머니쥐, 스컹크, 밍크, 너구리를 사냥했고 봄을 기다렸다가 그 가죽을 $4에 팔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새끼 돼지 2마리를 샀다. 돼지는 음식물 찌꺼기와 철 진한 옥수수를 먹여 키웠고 다음에 가을 $40의 돼지를 팔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나는 인디애나주 댄빌에 위치한 센트럴 사범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주의 식비로 $1.40가 들었고 방세는 50센트나 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갈색 셔츠를 입고 다녔다. 그리고 나는 한때 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옷들을 물려받았다. 그 옷들은 전혀 몸에 맞지 않았고 그의 목이 긴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그 신발은 착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옆에 고무줄이 달려 있었는데 이제 낡아서 신축성이 없어 걸을 때마다 신발이 벗겨질 지경이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도 창피했던 나머지 혼자 방에 처박혀 공부만 했다. 당시 내가 가장 소망했던 것은 창피하지 않게 몸에 딱 맞는 옷 한 벌을 상점에서 사 입는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걱정과 열등감을 이겨내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한 사건은 내게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 사건들을 간단히 적어보겠다. 첫째, 8주간 학교에 다니던 나는 시험을 봐서 시골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자격증은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둘째, 해피할로우라는 이름의 작은 학교가 나를 고용했다. 나는 하루에 $2의 임금을 받고 교사로 일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가 추가되었다. 셋째,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나는 입어도 창피하지 않은 옷을 사러 갔다. 만일 지금 누군가 $100만 준다고 해도 그 당시 고작 몇 달러를 지불하고 옷을 구매하던 순간만큼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내 인생의 진정한 터닝포인트이자 창피함과 열등의식을 물리치게 된 최초의 경험은 인디애나주 베인브리지에서 매년 열리는 푸트남 카운티 축제 행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축제의 웅변 대회에 나가는 것을 권했다.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 명 앞에서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군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는 애처로운 수준이었다. 그녀는 내 미래를 두고 멋진 꿈들을 꾸고는 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내가 정한 주제는 미국의 미술과 인문학으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연설문을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인문학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청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지 않았다. 나는 연설문을 외우고 나무와 소들을 청중 삼아 수백 번 연습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연설을 잘해 보이고 싶었기에 자연스럽게 연설에 감정이 실리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등을 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다. 나를 뾰족한 얼굴이라 부르며 놀리고 조롱했던 아이들은 내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엘머.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 웅변 대회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지역 신문들은 일면 기사에 내 이야기를 실었고 나를 미래의 유망주처럼 묘사했다. 그 대회는 내게 유명세를 가지게 해주었고 선망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감을 100배쯤 올려놓았다. 만일 그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절대 미국 상원의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회는 내 시야와 견문을 넓혀주었고 내게 꿈꿔본 적도 없는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심지어 웅변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센트럴 사범대학에서 1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더 많은 배움을 갈망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나는 교사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드퍼 대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 나는 웨이터, 보일러공, 잔디깎기 사서로 일하는 것은 물론 여름에는 밀밭과 옥수수 밭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공도로 건설 현장에서 자갈을 나르기도 했다. 1896년 내가 고작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28번의 연설을 했다. 그를 위해 연설을 하는 동안 나는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드퍼 대학에 들어가 대중연설과 법을 공부했다. 1899년 나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버틀러 대학교의 공개 토론회에 학교 대표로 참석해 미국 상원의원을 일반 투표로 뽑아야 함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그 외에도 나는 다수의 웅변 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며 1900년 대학 연보 더 미라지와 대학 신문 더 팔라디움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드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나는 호레이스 그릴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단 서부는 아니고 남서부의 새로운 도시 오클라호마로 향했다. 카이오와 코만치 그리고 아파치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겨났을 때 나는 농가를 얻어 로턴이라는 도시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나는 13년 동안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으로 지냈고 4년 동안은 하원의원으로 지냈다. 내가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일생의 꿈을 이루었다. 드디어 미국 상원의원이 된 것이었다. 1927년 3월 4일 이후 계속해서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다. 오클라호마와 인디언 보호구역이 하나의 주로 합쳐지게 된 1907년 11월 16일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의 성공담을 떠벌리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본다. 다만 내가 아버지의 낡은 옷과 걸을 때마다
벗겨지던 신발을 신으며 느꼈던 걱정, 수줍음, 열등감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어린 친구가 있다면 부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었다. 편집자 주 어린 시절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 때문에 창피를 겪었던 엘머 토머스는 결국 훗날 미국 상원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4. 알라이 정원에서 살았다. RVC 보들리 - 옥스퍼드 보들리안 도서관. 설립자 토머스 보들리 경위 후손. 사하라, 사막의 바람, 더 메신저 외 14권의 저자. 1918년 나는 내가 살던 세상을 등지고 아프리카 북서쪽을 향해 떠났다. 나는 아랍인들과 함께 알라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7년간 살게 되었다. 나는 유목민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옷을 입었으며 그들의 음식을 먹고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했던 그들의 생활 방식을 흡수했다. 나는 양 한 마리를 소유했고 아랍인들의 천막 속 맨 땅 위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의 종교에 관해서도 상세한 연구를 펼쳤다. 그렇게 나는 마호메트에 관한 더 메신저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 사하라에서 방랑하는 양치기들과 함께 보낸 7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그전에도 나는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했었다. 영국인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나는 파리에서 태어나 9살까지 프랑스에서 살았다. 그 뒤 영국의 이튼에서 공부한 나는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6년간 인도에서 육군 장교로 복무한 나는 그곳에서 폴로와 사냥, 히말라야 산맥을 탐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종전 당시 파리 강화회의의 담당 보좌관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문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믿었다. 하지만 파리 강화회의에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이미 2차 대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었고 국가 간 적대 감정을 만들고 비밀 외교의 음모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나는 전쟁과 군대,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 군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로이드 조지는 내게 정치를 하라고 권했다.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 이후에 7년을 결정 지어버렸다. 그 사건은 고작 200초 만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나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크테드 로렌스와 200초 동안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1차 대전의 가장 화려하고 로맨틱한 인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로렌스 말이다. 그는 아랍인들과 사막에서 생활했는데 내게 같은 경험을 해볼 것을 조언해 주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군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민간 고용주들은 나와 같은 사람, 즉 상비군의 장교를 지낸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아 했다. 노동시장이 이미 수백만의 실업자로 북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로렌스의 제안에 따라 아랍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났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 아랍인들은 내게 걱정을 정복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신앙심이 깊은 모든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운명론자였다. 그들은 마호메트가 코란에 적은 모든 글이 알라의 신성한 계시라고 믿었다. 그렇기에 코란에 적혀있는 신은 너와 너의 모든 행동을 창조했다. 라는 구절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생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결코 서두르거나 일이 잘못 흘러갈 때도 쓸모없이 화내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이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일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닥쳤을 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하라에 사는 동안 나는 몹시 사납고 뜨거운 열풍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열풍은 3일 밤낮을 울부짖었다. 그 강도가 어찌나 세고 험악했던지 사하라의 모래가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의 롱강에 흩뿌려질 정도였다. 너무 뜨거웠던 바람에 나는 머리카락이 그슬리는 것 같았다. 목은 바싹 말랐으며 눈은 타들어갔다. 치아 사이로는 모래가 잔뜩 씹혔다. 마치 유리 공장의 용암로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거의 반쯤 미쳐 정신만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한 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열풍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이미 죽을 게 뻔한 어린 양을 모두 도살했다. 새끼 양들을 죽임으로써 어미 양들을 살린 것이었다. 그런 뒤 그들은 물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양떼를 몰았다. 모든 것은 차분하게 걱정이나 불평, 비통한 기색도 없이 이루어졌다.
부족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신의 은총으로 아직 40%나 되는 양이 남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차를 몰고 사막을 건널 때의 일이다. 타이어 하나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전기사가 비상용 타이어를 싣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에게는 고작 3개의 타이어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화를 내며 담배를 피웠고 흥분하며 아랍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흥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위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은 알라의 뜻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휠만 남겨진 차를 끌고 기어가다시피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차가 소리를 내며 멈추어 섰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었다. 부족장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왜 충분히 기름을 넣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 대신 모든 이가 침착하게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은 내게 미국과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신경증, 정신병, 알코올 중독이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바쁘고 지친 삶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하라에서 사는 동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나는 알라의 정원에서 모두가 긴장과 절망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요한 만족감과 육체의 건강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을 비웃는다. 그리고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누가 아는가?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위해 결정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로렌스와 묻어왔던 1919년 8월의 어느 날 3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랍인들은 그것을 알라의 의지라고 부른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 당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사하라를 떠난 날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랍인들에게 배웠던 피할 수 없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철학은 신경을 가라앉히는 데 진정제 1000알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었다. 우리는 회교도가 아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에 뜨겁고 매서운 모래바람이 들이닥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 그리고 바쁘게 움직여 일상을 되찾도록 하자. 5. 걱정을 물리치기 위한 5가지 방법.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 교수. 내가 24살이었을 때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겼다. 3분에서 4분 정도 글을 읽고 나면 두 눈이 찌르듯이 아팠다. 그리고 글을 읽지 않을 때도 눈이 너무 예민해져 창문조차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UA분과 뉴욕에서 제일 까는 안과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후 4시가 되면 나는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의자를 놓고 앉아 취침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나는 겁에 질렸다. 교사직을 내려놓고 서부로 가서 벌목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그 즈음 놀라운 사건이 찾아와 정신이 육신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해 겨울 최악의 눈 상태를 맞이했을 때 나는 학부생들 앞에서 연설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1. 연설을 진행하게 될 홀에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가스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 빛은 내 눈에 심한 통증을 주었기에 대기하는 동안 나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30분간 이어진 연설 동안에는 그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가스등 불빛을 똑바로 주시하면서도 눈 한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행사가 끝났을 때 눈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나는 30분이 아닌 일주일간 무언가에 정신을 강하게 집중시킬 수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정신적 흥분이 몸의 질병을 이긴 사례였다. 나는 훗날 대양을 건너던 중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 당시 너무 극심한 요통이 찾아와 걸을 수가 없었다. 똑바로 서 있으려 할 때마다 나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선상에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고통의 흔적과 뻐근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똑바로 서서 유연해진 몸을 움직이며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객실까지 어려움 없이 걸어서 돌아갔다. 잠깐이나마 요통이 치유되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요통은 다시 찾아왔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는 매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매일의 모험이 기다려지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걱정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일이 없다. 나는 교사로서 지내는 일상을 사랑한다. 나는 가르침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가르치는 일은 내게 있어 단순한 기술이나 직업이 아닌 열정이다. 나는 그림을 사랑하는 화가나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처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나는 1교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떠올리며 기쁨을 느낀다. 나는 언제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열정에 있다고 느껴왔다. 2. 나는 몰입력이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에서 걱정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59살의 나는 한참 동안 신경쇠약을 앓았었다. 그 시기에 나는 데이비드 알렉 윌슨의 기념비적 작품인 칼라일의 일생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독서에 푹 빠진 나머지 허탈감을 느낄 새가 없었고 결국 회복되었다. 3.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던 시기에 나는 억지로라도 거의 매 시간에 한 번씩 신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매일 아침 격렬한 테니스 게임을 5세트에서 6세트 정도 한 뒤 샤워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골프장에 가서 18홀을 모두 돌았다. 금요일 밤이면 새벽 1시까지 춤을 추었다. 나는 땀을 쏟는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우울감과 걱정이 땀과 함께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4. 나는 오래전에 서두름, 조급함, 그리고 긴장 속에서 일하는 어리석은 짓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항상 윌버 크로스의 철학을 적용하려 했었다. 그가 코네티컷의 주지사로 있을 때 내게 이렇게 말한 적 있다. 가끔 한 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나는 자리에 앉아 긴장을 풀고 1시간 정도 담배나 피우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5. 나는 참을성과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다. 무언가가 걱정될 때면 나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 나는 이 불행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은 그래야 하지? 2개월 후의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면 안 되는 걸까? 걱정을 물리치는 5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살아라. 나는 매일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 2.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나는 한참 동안 신경쇠약을 앓았었다. 그 시기에 나는 데이비드 알렉 윌슨의 기념비적 작품인 칼라일의 일생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독서에 푹 빠진 나머지 허탈감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3. 운동하라.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던 시기에 나는 억지로라도 거의 매 시간에 한 번씩 신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4. 긴장을 풀고 일해라. 나는 오래전에 서두름, 조급함, 그리고 긴장 속에서 일하는 어리석은 짓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5. 무언가가 걱정될 때면 나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 나는 이 불행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은 그래야 하지? 2개월 후의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면 안 되는 걸까?